손이 떨렸습니다. 상급 간부의 컴퓨터 암호를 모두 풀어낸 그 순간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을 메운 비자금 계좌를 보며 제가 밤새 코딩한 돈이 간부 자식의 유학비로 쓰인다는 걸 안 순간 제 조국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저희 12명은 칠흑 같은 중국 정글에서 등 뒤를 바짝 쫓는 공작원들의 서치라이트를 피해 벼랑 끝으로 몸을 날려야 했습니다. 잡히면 즉시 사살인 그 절벽 아래서 저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세상에 퍼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2022년 가을 평양 만경대구역 IT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북한의 IT 기술자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아직 북에 계신 어머니와 친척들 때문에 본명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2022년 당시 제 나이는 48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20년 넘게 조선컴퓨터센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가 IT 개발 기관 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외화벌이 조직이었죠. 해외 기업들한테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받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부서였습니다.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IT 단지는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평양 중심부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이 되는 게 당연한데 저희 IT 단지만큼은 달랐습니다. 밤낮 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외화벌이 부서니까 전기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저희 가족은 그 단지 근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고 아들 민준이는 23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 혜진이는 20로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8 되신 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북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조직 전용 차량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승합차였는데 중국에서 들여온 현대차였죠. 차 안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30분 남짓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평양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전차를 타려고 줄을 선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옷차림은 대부분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가 만경대 쪽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배급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서 있었는지 얼굴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는데 손에 배급표를 꼭 쥐고 계셨어요. 그 손이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말이었으니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였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따뜻한 중국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중국 출장 가는 간부들이 사오는 거였죠. 히터도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와 저는 같은 평양 시민인데 왜 이렇게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조직이니까, 당을 위해 일하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단지에 도착하면 경비를 서는 보위부 요원들이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외화벌이 조직이라 보안이 삼엄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환한 형광등 불빛과 컴퓨터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 최신형 중국산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내부 인트라넷이 아니라 진짜 국제 인터넷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과 일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저희 팀은 12명이었습니다. 팀장급 3명, 저 같은 중견 개발자가 6명, 그리고 젊은 개발자가 3명이었죠. 모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만큼은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으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 기업들한테도 팔려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중국산 쌀로 지은 밥에 고기 반찬까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나왔어요. 북한 일반 주민들은 명절에나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한데 저희는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여겼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의사니까 배급을 따로 받았고 장마당에서 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는 늘 반찬이 넉넉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가끔은 중국산 기름으로 부친 전까지요. 아이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옆집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내일 배급 타면 밥 해줄게 라고 말이죠. 저희 집 식탁에는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도 남았고요.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남은 밥이랑 반찬 좀 옆집에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우리 집안 사정이 알려지면 시샘받는다고 보이부에서도 좋게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이 우는 소리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근차를 타고 단지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외국 기업 프로젝트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자는 일상이요. 2022년 가을, 제 삶은 그렇게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기술자였고,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고, 당에 충성하는 당원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평온함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말이죠.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왜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굶주리는 걸까? 왜 평양 안에서도 IT 단지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다른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당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해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정말 춥거든요. 강바람이 불면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출근길에 또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배급소 앞에 서 계신 그 할머니요. 몇 달 전보다 더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옷도 그대로였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텐데 저 할머니 자식은 어디 있을까? 왜 저렇게 추운 날 새벽부터 배급소에 서 계실까?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78 되신 우리 어머니는 따뜻한 아파트에서 주무시고 새끼밥을 드시고 손주들 얼굴 보며 사셨습니다. 같은 평양인데 같은 나이 또래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곧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2023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전용 차량을 타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배급소 앞에 줄 선 주민들이 보였고 저는 여전히 따뜻한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언제나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팀장님한테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상부 간부 동무의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거였습니다. 간부 동무 컴퓨터가 자꾸 느려진다고 해서 최적화 작업을 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평소처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파일 삭제하고 프로그램 정리하고 그런 일상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던 중에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숨긴 폴더였는데 여러 겹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었어요. 보통 간부들 컴퓨터에도 기밀 문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암호화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프로그래머로 일한 사람의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암호를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금방 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암호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풀 수 있었어요. 마지막 암호까지 푸는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외화 수입 및 분배 내역이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직 수입 내역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조직이 벌어들인 외화가 12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50억 원쯤 되는 거였어요. 엄청난 돈이죠.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이렇게 많은 외화를 벌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 납부액 200만 달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1200만 달러를 벌었는데 국가에 바친 건 200만 달러뿐이라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1000만 달러는 어디로 간 거죠?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여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계좌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싱가포르 은행 계좌, 홍콩 은행 계좌. 각 계좌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다 우리 조직 간부들 이름이었습니다. 팀장급 간부, 부장급 간부, 국장급 간부. 그들 이름 옆에는 송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적게는 10만 달러부터 많게는 300만 달러까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조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간부들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일한다던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일 맨 아래쪽에 별도 시트가 있었어요. 제목이 자녀 교육비였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봤는데 거기엔 간부들 자녀 명단이 있었습니다. 김 국장 아들, 박 부장 딸, 이런 식으로요.
그 옆에는 유학 국가와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최 팀장 딸은 영국 런던에 있는 대학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연간 학비와 생활비로 7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김 부장 아들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간 8만 스위스 프랑, 이것도 1억 원이 넘었죠. 또 다른 간부 자녀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제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10년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대학 나온 남자는 무조건 장기 복무를 하거든요. 10년이면 33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딸 혜진이는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배치될지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평양에 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으로 보내집니다. 함경도나 양강도 산골로 가면 그게 끝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저희 부부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혜진이를 어떻게든 평양에 남게 하려고 이곳저곳 줄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부들 자녀는 달랐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어도 완벽하게 배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자리가 보장되죠. 외교부나 무역성 같은 곳에 배치되고 다시 해외 나갈 기회도 많고 승진도 빠릅니다. 결국 그 자녀들이 또 간부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직에서 일합니다. 저도 팀장님도 부장님도 국장님도 다 같은 외화벌이 조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간부 자녀들은 런던에서, 제네바에서, 베이징에서 공부하고 제 자식들은 북한에서 군대 가고 지방 배치 걱정을 해야 합니까? 더 화가 났던 건 제가 밤낮 없이 코딩한 그 돈이 저들 자식 유학비로 쓰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밤을 새웠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단지에서 잠을 잔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번 돈을,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번 돈을 간부들이 자기 자식 유학비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식탁 앞에 앉아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냐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다 거짓이었나?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일한다던 그 말이 다 헛소리였나? 당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배만 불리는 조직이었나? 더 괴로웠던 건 이걸 알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상부에 고발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간부 컴퓨터를 몰래 뒤진 죄로 숙청당할 겁니다. 동료들한테 말한다고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누가 보위부에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북한에서는 가족도 못 믿는 세상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간부들 얼굴을 보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 유학비를 대고 있구나. 저 사람들 자식은 런던에서 호의호식하는데 우리 자식은 군대 가고 지방으로 쫓겨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수 동무, 요즘 무슨 걱정 있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집안일로 좀 신경 쓸 게 있어서요. 팀장님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생이 많지. 하지만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보람 있잖나. 조국을 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요. 조국을 위한다면서 왜 당신 딸은 런던에서 공부합니까? 조국을 위한다면서 왜 우리가 번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립니까?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제가 끝장나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한 기술자였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 체제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간부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요. 제 자식들을 이 시스템 안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것을요.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 파일을 발견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23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팀 동료인 김동무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 대성산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대성산은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인데 주말이면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거든요. 등산하면서 이야기나 좀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동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동료인 박동무도 와 있었습니다. 셋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김동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동무, 요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티를 냈나 싶었거든요. 김동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요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박동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년에 우리 팀이 3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던데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월급은 여전히 그대로고 배급도 그대로인데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보이부에서 저를 시험하려고 보낸 건 아닐까? 북한에서는 친한 친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누가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김동무의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박동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김동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이요. 그런데 졸업하면 10년 군복무를 해야 한다잖아요. 10년이면 인생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 팀장님 딸은 영국에서 대학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린 같은 조직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박동무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 딸이 평양의학대학 다니는데 졸업하면 어디로 배치될지 모르겠어요. 함경도나 양강도로 가면 그게 끝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간부들 자식은 다르잖아요. 좋은 데 배치되고 승진도 빠르고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자금 장부 얘기, 간부들 스위스 계좌 얘기, 자녀 유학비 얘기를요. 두 사람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김동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번 돈이 조국으로 안 가고 간부들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파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박동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도둑질 아닙니까?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 셋은 비밀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장소는 매번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산에서, 어떨 때는 대동강변에서, 어떨 때는 누군가의 집에서요. 보이부 감시를 피하려면 늘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김동무가 믿을 만한 동료 한 명을 더 데려왔고 박동무도 친한 후배를 데려왔습니다. 저도 대학 동기인 이 동무를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다. 자식들을 이 시스템 안에 둘 수 없다. 2023년 가을쯤 되었을 때 우리는 12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IT 단지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그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어느 날 밤 우리는 김동무 집에 모였습니다. 김동무 부인이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옥수수밥에 김치찌개였지만 함께 모여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동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간부들 배 불리는 일을 평생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상부에 고발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럼 탈북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북. 그 말이 나오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는 무서웠던 거였죠.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숙청당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탈북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남아서는 우리 자식들한테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평생 이용당할 뿐입니다.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동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갑니까? 국경은 삼엄하고 중국과도 잡혀서 북송되면 끝입니다. 저는 생각해 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IT 프로젝트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출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동료가 반문했습니다. 출장은 한두 명씩 가는데 우리 12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갑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팀 전체가 나가야 할 정도로 큰 프로젝트를요. 박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상부를 설득하면 되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탈북하자. 모두 함께 나가자.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목숨을 걸자. 하지만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조직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부서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불순 사상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혐의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단지 분위기가 삼엄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더 자주 돌아다녔고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모임도 줄였고 만날 때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 밤 김동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내일 만나자고요. 다음 날 우리는 대동강변에서 만났습니다. 김동무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 형수가 보위부에 불려갔다고 했습니다. 혐의는 남조선 방송을 봤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동무 가족이 조사받으면 김동무도 연루될 수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김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우리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도 잡힐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출장을 만들 것인가,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12명 모두 가족이 있었거든요.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만 먼저 나가고 나중에 가족들을 빼내기로 했어요. 그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8 되신 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갑니까? 아내와 자식들은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2023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평양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이곳에 있을까? 아니면 자유로운 땅에 서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 12명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받고 진실을 알았고 체제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양 거리에는 새해 축하 구호가 걸렸고 사람들은 올해야말로 살기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12명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계획이요. 1월 어느 날 저는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다련에 있는 IT 기업이 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우리 팀이 그걸 따내면 어떻겠냐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큰 프로젝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200만 달러 규모라고, 팀 전체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현장에 가서 직접 작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장님 눈이 반짝였어요. 200만 달러면 큰 돈이었거든요. 당연히 간부들 주머니에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팀장님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라고, 다만 중국 측과 계약서부터 받아오라고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짜가 아닌데 어떻게 계약서를 만듭니까? 박동무가 해결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된다고요. 박동무는 예전에 문서 위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회사 로고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 계약서 양식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밤낮으로 작업해서 그럴듯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다련시에 있다는 가짜 IT 회사 명의로요. 2월 말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팀 전체가 3월 중순에 중국 다련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한 달이었어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중국을 빠져나가고 한국으로 가기에 말이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탈북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브로커 비용만 해도 1인당 10,000달러가 넘었거든요. 12명이면 15만 달러는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요. 간부들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그 돈 말입니다. 어차피 그 돈은 우리가 번 건데 우리가 쓰면 안 됩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계좌를 해킹해서 일부를 빼내자고요. 김동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해킹과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은행 시스템쯤은 뚫을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3월 초 저희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남아서 비밀리에 해킹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스위스 은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보안 허점을 찾고 우회 경로를 만들었어요. 한 달 가까이 걸렸지만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계좌 하나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 계좌에는 25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30만 달러만 빼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빼면 금방 들통날 테니까요. 30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바꿔서 여러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요.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갑니까? 78 되신 어머니를 말이죠.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왜 그러니, 잠이 안 오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곧 떠납니다.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 손으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고생이 많구나.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아내가 따라가겠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지면 의심받습니다. 저만 출장 간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래야 추격이 늦어집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나중에 브로커를 통해 빼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준비해뒀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중국 은행 계좌에 돈을 좀 넣어뒀어요. 나중에 브로커 비용으로 쓰라고요. 그리고 작은 메모를 하나 써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곧 데리러 가겠소. 기다려 주시오. 아내가 그걸 언제 발견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출장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3월 15일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이 아파트, 가족들과 함께했던 이 공간을 말이죠. 거실 소파, 식탁, 아이들 방, 어머니 방.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날 밤 일찍 주무셨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안았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안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요. 조심하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곧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내를 데리러 올 거라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으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중국 땅을 밟고 있겠구나. 그리고 며칠 후면 이 나라를 완전히 떠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 중간에 잡히면 어쩌지? 가족들은 괜찮을까? 어머니는, 아내는, 아이들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 10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출장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오너라. 중국 가면 좋은 것도 많다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속으로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후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저는 이미 이 나라에 없을 테니까요. 딸 혜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챙겨줬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단지 앞에는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이 모두 탔어요.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긴장되고 두렵고 하지만 결연한 얼굴들이었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돌아갈 수 없다. 끝까지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평양역.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 48년을 살았던 이 땅을 말이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보고 싶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신분증과 출장 서류를 검사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챌까 봐요. 하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이 땅을 다시 밟지 못할 수도 있구나.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저 거짓과 억압의 땅을 말이죠. 2시간쯤 후 비행기가 중국 다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겨서 내렸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닌 자유로운 땅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북한 공작원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를 감시하는 눈들이 있을 테니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다련 공항을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우리가 공항에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둔 중국 현지 휴대폰을 켜고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브로커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몇 달 전부터 접촉해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만으로는 중국에서 한국까지 갈 수 없었으니까요. 30분쯤 후 브로커가 승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우리를 보더니 빨리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12명이 황급히 차에 올랐어요. 짐을 트렁크에 싣고 문을 닫는 순간 차가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벌써 연락이 왔을 겁니다. 공항 CCTV도 확인할 테고요. 빨리 다련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다련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브로커 휴대폰이 울렸어요. 브로커가 전화를 받더니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다련 시내에 수배가 떨어졌고요. 다행히 우리는 이미 다련을 벗어났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내륙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심양을 거쳐서 베이징 방향으로요.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태국으로 가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가장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첫날 밤은 심양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서 잤습니다. 방 2개를 잡아서 12명이 나눠 들어갔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평양 집이 생각났거든요. 지금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실까? 아내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을까? 김동무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김동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기는요. 집에 둔 가족 생각하면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났으니 갈 때까지 가봐야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또 다른 차를 준비해뒀어요. 번호판도 바꿨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국도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는 검문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공안 검문소가 나타난 겁니다. 브로커가 욕을 하며 차를 세웠어요. 공안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죠. 브로커가 중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계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북쪽 관광 다녀가는 길이라고요. 공안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한 명씩 얼굴을 확인하더니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안이 북한에 연락하면 우리는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총살이에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침착하게 공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100만 원쯤 되는 돈이었어요. 공안은 돈을 받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이면 다 됩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준비해온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30만 달러 중에서 벌써 10만 달러 가까이 썼어요. 브로커 비용, 숙박비, 식비, 그리고 뇌물까지.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중국 남부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요. 산길을 타고 라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와 현지 가이드가 앞장섰고 우리 12명이 뒤따랐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48인데 산을 타려니 숨이 차더라고요. 50이 넘은 김동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오솔길, 가파른 비탈, 미끄러운 바위.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젊은 동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부축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한 걸음씩 나아갔죠. 오후쯤 되었을 때 가이드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했습니다. 저쪽에 국경 순찰대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덤불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찰대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라오스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겁니다. 중국을 벗어났어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라오스도 안전하지 않아요. 빨리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이틀을 더 걸었습니다. 정글길이었어요. 덥고 습했습니다. 모기가 들끓었고 뱀도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마른 빵과 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글 한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무얼 하고 계실까? 아내는요? 아이들은요? 평양에서는 벌써 저희가 사라진 걸 알았을 겁니다. 출장 가서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보이부가 움직였을 테고 우리 가족들을 조사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내는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족들을 빼낼 겁니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이었어요. 강을 건너면 태국입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작은 배에 나눠 탔습니다. 밤중에 강을 건넜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허름한 숙소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며칠 쉬면서 다음 계획을 짰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명이 한꺼번에 대사관에 가면 태국 경찰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로커가 제안했어요. 둘씩 나눠서 가라고요.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헤어지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브로커 말이 맞았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6조로 나눴습니다. 이틀에 한 조씩 대사관으로 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 조가 출발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무사히 대사관에 들어갔다고요. 두 번째 조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박동무와 한조였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경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연락했어요.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됐다. 해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거든요. 어머니, 아내, 아이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대사관 직원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자리 잡으면 반드시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중 절반 이야기입니다. 6명은 태국까지 무사히 갔지만 나머지 6명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조금 시간을 되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윈난성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둘로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12명이 함께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다른 루트로 가자고 했죠. 우리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팀 6명은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루트로, 두 번째 팀 6명은 미얀마 마이너스 태국 루트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두 번째 팀이었습니다. 김동무, 박동무와 함께요. 우리 팀은 윈난성에서 더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얀마 국경 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얀마 쪽 브로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겁니다. 우리는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 발이 묶였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숙박비, 식비, 그리고 뇌물.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우리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 새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조선족 아줌마였는데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1인당 2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2배나 비쌌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그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우리를 중국 공안에 신고한 겁니다.
돈을 받고 우리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어느 날 새벽 숙소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는 잡혔습니다. 공안 유치장에 갇혔어요. 6명이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공안들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냐고, 탈북자냐고요. 우리는 부인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관광 왔다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공안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억양이 이상하다고 신분증도 가짜 같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넘겨지면 총살입니다. 그때 김동무가 나섰습니다. 공안 책임자에게 뭔가 귀옛말을 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돈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있으니 풀어달라고요. 공안 책임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있냐고 물었대요. 우리는 남은 돈을 다 꺼냈습니다. 10만 달러 정도 남아 있었어요. 공안 책임자는 그중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5만 달러요. 우리는 협상했습니다. 3만 달러까지 깎았어요. 공안은 돈을 받고 우리를 풀어줬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당장 떠나라는 거였죠. 우리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거의 다 떨어진 겁니다. 남은 돈으로는 태국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더 머물러야 했어요. 몇 달을 중국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전전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일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농장 일손 돕기. 50 가까운 나이에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그 기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은 조사받고 있었을 테고요.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보위부에 끌려가는 꿈, 아내가 우는 꿈,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는 꾀이요. 어느 날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소개해 준 분이었어요. 선교사님은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정을 듣고 도와주셨어요. 선교사님이 새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브로커는 우리를 베트남 루트로 빼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남은 돈으로 충분하다고요.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동무가 병에 걸린 겁니다. 폐렴이었어요. 중국에서 일하면서 무리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신분 때문에 갈 수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약을 구해다 주셨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박동무가 나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 곳곳을 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박동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쯤 선교사님이 급한 연락을 해왔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이 지역까지 왔다고 빨리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으로 떠났습니다. 박동무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베트남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어요. 검문을 피해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돌봐줬고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도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함께 일해서 벌었고 배고프면 함께 참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 갔어요. 김동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다고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국경지대는 감시가 심했거든요. 우리는 밤중에 산길을 타고 넘어갔어요. 중국 국경 수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땅을 밟았을 때 우리는 울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중국에서 보낸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잡힐까봐 두려워했고 북송될까봐 떨었습니다. 이제 그 악몽에서 벗어난 겁니다. 베트남에서 태국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안전하게 안내해줬어요. 태국에 도착해서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이제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북에 둔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내와 아이들은 괜찮은지, 제가 떠난 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꼭 자리를 잡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에 들어간 후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 신원을 확인했어요. 정말 북한 사람이 맞는지, 탈북 경위가 어떤지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죠.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남한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IT 외화벌이 조직에서 일했던 것, 비자금 장부를 발견한 것, 12명이 함께 탈북을 결심한 것,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온 것까지요.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북한 IT 조직이 집단으로 탈북한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쯤 후 우리는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방콕에서 인천까지 직항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가는 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거냐고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평양 IT 단지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간다니 꿈만 같았어요.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어요. 좌석에 앉으니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절함이었죠. 물을 가져다 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식사 메뉴를 물어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북한을, 중국을, 동남아시아를 지나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시간쯤 날아갔을 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대한민국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착했구나. 살았구나. 자유를 얻었구나. 옆에 앉은 박동무도 울고 있었어요. 김동무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됐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었더니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서울 근교 어딘가로 갔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한 달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IT 조직에 대해, 외화벌이 실태에 대해, 비자금 시스템에 대해, 탈북 과정에 대해 하루에 몇 시간씩 질문에 답했습니다. 조사는 힘들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가 중요했으니까요.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의 내부 사정, 간부들의 비자금 실태, 해킹 기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보 당국에는 귀중한 정보였던 거죠.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역사, 경제제도, 법률, 생활 방식 같은 걸 배웠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북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에서는 씨라고 하더라고요.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습니다. 음식도 달랐어요.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더 달고 덜 짜더라고요. 밥도 북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반찬도 가짓수가 많았고요. 처음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북에서도 인터넷을 썼지만 제한적이었거든요. 여기선 뭐든 검색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 구글, 네이버, 북한 관련 정보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비판 영상도 있더라고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거든요. 북한 매체는 우리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체제에 불리한 일은 절대 보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탈북자 단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조사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12명의 가족들 모두요. 다만 아직 수용소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가족들을 미끼로 쓰려는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밤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보위부에 불려가서 신문당하고 감시받고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김동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김동무 가족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리 잡아서 꼭 가족들을 데려오자고 그때까지 견디자고 다짐했어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어요. 집도 알선해줬고요. 저는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였는데 평양에서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IT 기술자니까 일자리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북한 IT 기술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중소 IT 기업 한 곳을 선택했어요. 2024년 말쯤 저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북한에서 1년 동안 받던 돈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었어요. 조금씩 모아서 가족들을 데려올 거였습니다. 우리 12명은 모두 취직했습니다. IT 회사, 보안회사,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게 됐어요. 가끔씩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탈북기를 함께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동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을 빼낼 브로커를 찾았다고요. 중국에 있는 믿을 만한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비용을 물었더니 가족 한 명당 2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아껴 썼어요.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1년 후면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년이면 아내와 아이들까지요. 그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외로워도 참았어요. 곧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당당히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겠다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말이죠. 2024년 9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6년 2월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시니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본 서울의 야경이요. 밤인데도 온 거리가 환했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었어요. 북한에서는 밤이면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귀해서 불을 함부로 켤 수 없었거든요. 평양도 밤 9시면 대부분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편의점도 밤새 문을 열었고 식당도 새벽까지 영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였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에서는 배급소에 가면 나오는 것만 받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같은 라면도 수십 종류였어요. 말투도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남에서는 해요, 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너무 공손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점점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가끔 북한식 말투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어요. 같은 김치인데 남한 김치는 더 달고 덜 짰습니다. 된장찌개도 맛이 달랐고요. 처음엔 입에 안 맞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맛이 더 익숙합니다. 가끔 북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지만요. 회사 생활도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출근하면 무조건 일했어요. 쉴 틈이 없었죠. 점심시간 말고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 남한 회사는 달랐어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월급도 놀라웠습니다. 첫 월급 300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1년 벌던 돈을 한 달 만에 번 겁니다. 물론 남한은 물가가 비싸서 돈이 금방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인터넷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뭐든 볼 수 있었어요. 북한 관련 영상도 많았습니다.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한 실상을 얘기하는 것도 봤고 북한 뉴스를 분석하는 것도 봤어요. 김정은을 비판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처음엔 보기 무서웠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유튜브로 북한 소식을 자주 찾아봤습니다. 우리 가족들 소식을 알고 싶었거든요. 직접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북한이 IT 외화벌이 조직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이었겠죠. 1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였어요. 브로커가 평양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아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전한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떠난 후 많이 편찮으셨답니다. 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내는 보이부에 몇 번이나 불려갔습니다. 제 행방을 묻고 연락한 적 없냐고 추궁당했대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았습니다. 탈북자 자식이라고요. 저는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일단 $10,000를 보냈어요. 그걸로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족들을 빼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로커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요. 북한 감시가 심해서 쉽지 않다고요. 저는 돈을 더 모았습니다. 야근 수당도 다 모았고 주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1년 반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가족 넷을 빼내려면 8천만 원쯤 필요하다고 브로커가 말했거든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12명은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어요. 북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목숨을 걸고 탈북기를 함께한 가족들이니까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소식을 나누고 위로합니다. 김동무는 작년에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김동무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언젠가 저도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날 수 있겠죠. 박동무는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나만 여자분가요? 하나원에서 상담해 주시던 선생님이셨대요. 결혼식에 우리 12명이 다 갔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북에 있는 박동무 가족들은 올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요즘 강연도 다닙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부탁을 받아서요. 대학교나 시민단체에 가서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자금 실태, 간부 부패, 기술자들의 착취,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북한 내부가 그렇게 썩었는지 몰랐다고요. 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 둘째,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 셋째,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보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곳, 48년을 살았던 그곳으로요. 어머니 산소에도 가고 싶어요.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경대구역 IT단지도 가보고 싶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그곳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기술자들이 여전히 거기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요? 대동강변도 걷고 싶습니다. 출근길에 매일 보던 그 강이요. 배급소 앞에 서 계시던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옆집에서 배고프다고 울던 아이는 이제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북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가족들도 함께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하고 돈을 모으고 가족들을 데려올 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인민의 천국이 아니에요. 소수 간부들의 천국이고 대다수 주민들의 지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48년을 살았으니까 압니다. 북한 주민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불운하게도 그 체제 아래서 태어났을 뿐이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겁니다. 북도 남도 없이 다 같은 한민족으로 살아가겠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날을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훌륭한 IT 기술자가 되고 가족들을 데려오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북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잘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요. 곧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 자유의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그날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용기 있게 버티십시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통일 조국 만세.